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효력을 내기 직전이었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박하게 대출 규제를 시행한 원인이 집계된 셈인데, 이제 금융당국은 규제 우회로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일단 지난달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얼마나 컸던 겁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새 6조 2천억 원 늘었는데요. 이는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지난해 8월 이후 10달 만에 최대폭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조 1천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1조 1천억 원씩 늘었는데요.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된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건데요. 시차를 두고 통계에 반영되는 주담대 특성상 다음 달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확대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고강도 규제가 나온 만큼 이게 서서히 효력을 내게 될 텐데 이렇게 규제를 내놓은 이후 현재 당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6.27 대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선 사업자 대출을 전수조사해 주택을 사는 데 쓰진 않는지 살펴보고요. 용도 외로 쓴 게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합니다. 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데 따라 금융회사들로부터 월별, 분기별 관리 목표치를 새로 받아 준수 여부도 모니터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국세청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합니다. 이번 대책으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에 포함하고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추가 규제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가계대출 총량이 줄면서 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강화하는 등 수익 확보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빚을 진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늘리는 규제 완화 움직임도 있습니다. 법원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1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았다면 이른바 신용불량 딱지를 떼주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이 뭡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법원 회생 절차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선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면 관련 약정에 따라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공정보 조기 삭제 관련 규약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이미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원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제도 간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소상공인 채무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죠.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어제 오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회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1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권 차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여전히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나섰습니다. 1,210원에서 1,440원 사이로 범위가 지정됐는데 인상률로 따지면 1.8에서 4.1%입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광현 기자, 특히나 어제 최저임금 논의가 유독 길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210원에서 1,440원 사이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030원인데 노사 양측이 내년 인상률을 1.8%에서 4.1%내로 제시하도록 범위를 좁힌 겁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이어졌는데요. 누사는 8차 수정안에서 각각 1,900원과 1,180원, 인상률로 따지면 8.7%와 1.5%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720원에서 더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본격 개입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 회의에서도 누사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표 대결로 가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노사 양측 최종 제시안을 두고 총 27명의 위원들이 투표하게 됩니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9명씩인데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쥐는 겁니다. 다만 표결에 붙이기까지 경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자정을 넘기며 모레 새벽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심의 촉진 구간 상한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표결을 아예 보이콧했다가 최저임금이 상한보다 더 낮게 책정된 적도 있어 표결 후 절차인 이의제기 기간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회의에서 의결된 금액을 고시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627 대출 규제를 비켜간 성동구의 한 아파트가 6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들은 대출 규제를 받게 될 터라 흥행이 이어질지 미지수인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자, 일단 경쟁률이 최근에 높았다는 성동구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네, 서울 성동구 OTL폴의 아파트인데요. 1순위 모집에 2만 7천 명이 넘는 수요가 몰린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어제 마감한 해당 아파트 1순위 40가구 모집에 2만 7,52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688.1대 1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서울 분양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강남의 DH대치 에델루이 1순위 경쟁률 1,025.5대 1 이후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날 실시된 영등포 리버센트 프루지오 위브 아파트도 1순위 모집에 20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기도 평택 고덕 신도시의 자연앤하우스 D 아파트도 1순위에서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들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던 원인은 뭐고 또 앞으로의 청약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 청약이 실시된 서울 내 아파트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들인데요. 따라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택의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마지막 민간 공공분양 아파트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보였던 건데요. 앞으로 청약이 실시될 서울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잔금 용도의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분양 아파트의 경우 차익 실현이 가능한 아파트이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 흥행을 이어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의 행보 중 하나였는데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자세한 대응단의 면면과 활동 방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주가 조작 전용 대응 기구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이 거래소 산하에 총 34명 규모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단장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맡고 산하에 강제조사반은 금융위, 일반조사반은 금감원, 신속심리반은 거래소가 맡게 되는데요. 강제조사반은 현장조사나 포렌식 같은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 금융위 인력 4명 내외로 꾸려지고 일반조사반은 자금 추적과 문답 등 임의조사권만 갖고 있는 금감원 조사 인력 18명 안팎으로 꾸려집니다. 거래소가 맡게 되는 신속심리반은 12명 내외 규모입니다. 정부는 대응단의 인력을 추후 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상 거래를 감시하는 방식 자체도 바뀐다던데 이건 어떤 식입니까?
네, 오는 10월부터 계좌 식별 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번호를 결합시켜서 개인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적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 감시를 하고 있어서 동일인인지 연계성 파악이 어렵고 또 감시 대상이 매우 많아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방식을 바꾸게 되면 전체 23,017만 개의 계좌를 전수 감시해야 됐던 곳에서 약 40% 가까이 대상을 대폭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조사 기간도 현재 평균 15개월에서 2년 걸리던 것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불법이익 의심 계좌는 신속히 탐지해서 조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동결하고 혐의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협의 하이브 의장을 다음 주 중에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금융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상표권을 출원하며 참전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두나무와 빗썸, 그러니까 1, 2위가 모두 나서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두나무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66건을 출원했고 이어 4일엔 빗썸도 10건을 출원했습니다. 업계 4위인 코빗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국내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공개를 금지한 데 더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 지원을 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나 관련 법인의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서 유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며 가상자산 거래소도 상표권 출원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금 5억 원 수준만 갖추면 국내 법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네, 법망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해 상충 문제 자체는 여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보다는 협업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두나무는 지난 1일 네이버페이와 제휴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제 정비 이후 논의할 방침입니다. 빗썸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 공모전을 열어 새로운 협업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빗썸은 상표권 출원에 대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활성화를 대비한 상표권 선점 차원이라며 법제화 등 향후 추이를 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번 달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을 상대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쿠폰 덕분에 결제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그 이익의 일부를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로 되돌려달라는 취지인데 카드사들의 이야기는 또 조금 다릅니다. 엄하은 기자, 우선 정부가 요청한 내용 자세히 정리해보죠. 네, 정부와 금융권 등은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생 쿠폰 사용으로 카드사 결제가 늘어나는 만큼 이익을 얻는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미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 구간별로 0.4에서 1.45% 수준입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에서 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네, 그런데 이를 두고 카드사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그렇습니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등 때문에 80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대신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 다른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의 선불 충전금 상승세가 2년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성 고객의 이탈이 현실화되는 모습인데 배달앱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먼저 배민의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 2분기 배민의 선불 충전금 잔액은 347억 원 수준으로 직전 분기보다 3.6% 줄었습니다. 2023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거침없이 상승하던 선불 충전금 규모가 2년 만에 처음 감소로 돌아선 겁니다. 선불 충전금은 소비자가 미리 결제를 통해 충전해뒀다가 주문할 때마다 사용하는 돈으로 고객 충성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배민 측은 1분기는 설 명절과 입학 시즌으로 선물하기 등 선불 충전금이 늘어나는 것 대비 2분기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1분기 대비 2분기에도 충전금 규모가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배달을 충전금이 요동칠 만큼 배달앱 시장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배민이 아직 압도적인 1위자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쿠팡이츠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125만 명으로 1년 사이 53%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배민 이용자는 2,213만 명에서 2,229만 명으로 0.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카드 결제 규모를 봐도 지난달 쿠팡이츠 점유율은 41.6%로 1년 사이 15%포인트 급성장했지만 배민은 65% 점유율에서 53%로 축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달앱들이 입점 식당에서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배민이 업계 1위인 만큼 관련 논란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삼성증권이 15년 전에 구축한 낡은 과세 시스템을 방치하면서 그간 상장 지수펀드 ETF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를 뒤늦게 발견한 삼성증권은 오는 11일 모레 전까지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후 기자, 무슨 상품이 문제였습니까? 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 수익을 얻는 ETF로 하락장에도 안정적인 배당을 준다고 강조한 상품입니다. 그간 자산운용사들은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얻은 수익은 분배금에 활용하거나 유보금으로 활용해 ETF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문제는 증권사 시스템에서 매도할 때 증권사가 콜옵션 프리미엄 상승분도 이자 소득세를 매기면서 일부 금액에 대한 15.4%의 세금을 추가로 낸 겁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ETF 보유기간 과세 시스템 구축 TF를 구축하고 증권사들의 새 과세 시스템 구축을 한 지침을 배포했는데요. 당시 거래소가 배포했던 1차 가이드라인은 ETF 매도 시 미과세 분배금을 계산할 때 과세 기준을 투자자가 받은 현금 분배금 총액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한 달 뒤 2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매도 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옵션 프리미엄 등 파생상품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후속 공지를 한 건데 그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2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았던 삼성증권은 해당 종류의 ETF를 매매한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추가로 걷어간 셈인데요. 삼성증권은 오는 11일 이전 ETF 중간 배당 라길인 만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장내 파생 상품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가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 9개의 순자산 가치는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아직까지 삼성증권만 오류가 드러난 상황이지만 금융투자협회가 각사의 시스템 상황을 취합한 이후 시스템을 방치한 증권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코스피가 오후 3시 기준 어제보다 0.6%가량 오른 3,135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과 차익 실현으로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이 4,200억 원 넘는 매수로 이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9%가량 오른 79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 주간 종가보다 5원 안팎 오른 달러당 1,373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상승했지만 생산자 물가는 23개월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1% 올라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 물가는 3.6% 하락해 시장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더 하락했고 3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